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넷플릭스가 할리우드의 전통 강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100조 원 규모의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절대 강자와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결합하는 초대형 거래로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2월 5일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우리 돈 약 106조 원에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에는 영화, TV 스튜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 그리고 막대한 지식재산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CNN과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부문은 내년 3분기까지 분리돼 별도 기업으로 분할될 예정입니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난 6월 이미 이러한 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넷플릭스는 해리포터, 왕좌의 게임, DC 코믹스 같은 초대형 프랜차이즈를 확보해 콘텐츠 경쟁력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로 들어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수천 편에 달하는 영화, 드라마 라이브러리 역시 넷플릭스 플랫폼에 편입되면서 이용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생산 능력까지 흡수해 자체 제작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워너브러더스가 간직한 카사블랑카 같은 고전부터 해리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 명작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결합되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워너브러더스의 기존 운영 방식과 극장 개봉 라인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스튜디오의 전통을 존중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실제로 성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으며 파라마운트는 인수전 과정에서 규제 장벽 때문에 거래가 최종 성사되기 어렵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 역시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넷플릭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판세는 일찌감치 기울었습니다. 최종 거래 완료 시점은 2026년 3분기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과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의 결합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지각 변동을 불러올 초대형 빅딜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콘텐츠 경쟁이 한 단계 격상되는 가운데 플랫폼 간 균형 구도 역시 크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입자의 정체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입자는 테트라 쿼크라 불리며 아주 작은 알갱이인 쿼크 4개가 뭉쳐 만들어진 특별한 입자입니다. 우주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만들어졌는데 그 알갱이 중 하나가 바로 쿼크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은 결국 쿼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쿼크가 어떻게 모이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주의 탄생 과정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실험 시설인 CERN의 LH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치는 입자들을 엄청 빠른 속도로 부딪히게 해서 평소엔 볼 수 없는 새로운 입자를 잠깐 만들어냅니다. 한국 연구진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원래 쿼크가 2개 또는 3개만 뭉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4개, 5개가 뭉친 이상한 입자들이 발견되면서 과학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연구된 테트라 쿼크도 그런 특별한 입자 중 하나입니다. 연구팀은 LHC에서 발견된 테트라 쿼크 후보들을 관찰했습니다. 이 입자들은 아주 짧은 순간 나타났다가 여러 입자로 쪼개지는데 연구진은 이 쪼개지는 방향과 패턴을 분석해 테트라 쿼크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테트라 쿼크는 쿼크 4개가 매우 단단하게 뭉쳐있는 새로운 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느슨하게 붙어있는 복합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물질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는 처음 빅뱅이 일어났을 때 여러 형태의 물질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입자도 그런 물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주가 처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지금의 별과 행성, 물질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끝없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유한한 공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 밖 100km를 넘어선 카르만 라인 너머의 세계는 과학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발사체 기술과 자본력을 갖춘 소수 국가와 기업만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카르만 라인은 지구 대기와 우주를 나누는 기준선으로 지상 약 100km 지점을 말합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우주는 이미 극심한 경쟁과 배타성에 뒤엉킨 새로운 불평등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의 최은정 센터장이 출간한 모두를 위한 우주는 없다는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UN 코프오스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우주 법과 정책 논의의 최전선에 서왔고 전작 우주 쓰레기가 온다에서 우주 잔해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책은 그 문제의식을 우주 불평등, 우주 자원의 독점, 신흥 우주 패권 경쟁으로 확장해 탐구합니다. 가장 심각한 불평등은 궤도 슬롯에서 드러납니다.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중에서도 정지궤도는 기상, 통신, 정찰을 아우르는 핵심 초격차 자산입니다. 그러나 정지궤도의 80% 이상은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이 선점했습니다. 발사 능력과 우주 상황인식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슬롯 간섭 여부조차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진입이 막혀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이 영구적 권리로 고착된 구조에서 우주 알박기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주기술의 민군 겸용 특성은 격차를 더욱 벌립니다. 허블 망원경이 방향만 돌리면 정찰 장비가 되듯 민간 군사기술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안보 논리가 강화됩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발사체 보유국이 됐지만 여전히 핵심 센서, 알고리즘, 고급 탑재체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후발주자의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또 다른 위험을 데이터 종속에서 봅니다. 기후와 농업, 재해, 해양 주권과 직결된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가 특정 국가나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면서 우주력이 약한 국가는 통신, 관측, 항법 등 기본적 주권 기능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영향력은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주법, 규범은 여전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주는 인류 공동의 것이라는 우주조약의 이상과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의 자원 채굴, 판매권을 합법화했습니다. 국제적 합의는 정체돼 있고 우주 민영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민간 허가 감독 절차의 국제 표준화, 우주 활동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화, 글로벌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의 의무 공유 등을 제안합니다. 책은 과학자의 눈으로 우주기술의 변곡점을 설명하면서도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구조적 불평등을 예민하게 짚어냅니다. 다만 해결책에 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짧고 시각 자료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주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속도보다 방향, 소유보다 상호 운용, 독점보다 신뢰를 우선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우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도 기업가 니킬 카마스가 공개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AI와 로봇이 인간의 욕구 대부분을 충족시킬 만큼 발전하면 화폐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진다며 기술 진화가 경제 체계를 완전히 다른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완전한 무화폐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물리학 기반의 근본적인 화폐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며 에너지를 곧 진짜 화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에너지 기반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에너지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생성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래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가 곧 통화가 되고 발전 능력이 경제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머스크는 미국이 직면한 부채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한 AI와 로봇은 필연적으로 대규모로 도입될 것이라며 그 기술적 생산성이 미국 부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량이 폭증하는 구조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3년 안에 상품, 서비스 생산 증가 속도가 화폐 공급 증가율을 넘어설 것이라며 금리가 제로로 떨어지면 부채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관점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투자 대상을 찾지 않는다. 그저 만들고 구축할 뿐이며 주식은 그 결과로 따라올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래 가치를 언급하며 구글은 앞으로도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고 엔비디아는 이미 명백히 그 흐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술일수록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며 AI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진실과 아름다움, 호기심을 꼽았습니다. 그는 AI가 이 가치들을 핵심 원리로 삼아야 인류의 존속을 바라볼 것이라며 인류 없는 화성은 그저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깊고 다시 빛이 시작되는 날, 바로 동지입니다. 예로부터 이 동지는 작은 설로 불리며 애군을 털고 새해의 희망을 맞이하는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팥죽으로 앞귀를 막고 태양의 부활을 기원하던 이 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해 왔습니다. 오늘 뉴스 더 개벽에서 동지에 담긴 의미를 살펴봅니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한국 민속문화와 농경사회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지의 한자 뜻은 겨울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태양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서 예전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민간에서는 동지를 작은 설이라고 불렀고 설 다음으로 중요한 명절로 여겼던 날입니다. 동지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화합하고 한 해의 아군을 털어내며 다가올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날로 생각해왔습니다. 동지의 풍습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팥죽을 나눠 먹는 민속신앙에서 비롯됐습니다. 팥이 붉은색이라 악귀를 쫓는다고 믿었고 집에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팥죽 대신 팥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천문을 맡아보던 관상감에서 동짓날이면 새의 달력을 만들어 궁궐에 바쳤고 나라에서는 그 달력에 옥새를 찍어 관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의 날씨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따뜻하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동지는 단순한 절기를 넘어 새해의 기륭을 살피는 특별한 날이었던 셈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캐럴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동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밤이 가장 길어지는 동지를 지나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의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태양신 미트라의 축일로 삼았습니다. 이 문화는 로마로 전해져 로마 역사의 중기까지 이어지는데 서력 354년 교황 리베리우스가 이날을 예수성자의 탄생일로 선포하면서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본래 서양의 동지 축제였던 셈입니다. 동지는 일양이 시생이라 동지시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 일양시생은 주역에서 지뢰 복괴로 나타났습니다. 땅속에서 우레가 태동하는 모습을 괴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주역의 24번째 지뢰 복괴입니다. 땅속에서 우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회복한다는 뜻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만물이 극에 이르면 반대로 돌아가는 이치 때문입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겨나고 양이 극점에 이르면 다시 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우레의 에너지가 시동을 걸면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복원하며 부활로 나아가는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양시생, 이 시생이라는 말은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태어난다,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동지절에 깃든 일양시생의 깊은 뜻을 깨닫고 몸으로 느끼게 되면
이 날이 기적처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날을 잘 보내면 액을 털고 1년 내내 재수가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처럼 동지를 삶의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품는 각성의 날로 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